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가 여름의 수호신 그저 고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시 숭배의 시간부터 가져봤습니다. 윌리스 캐리어 아저씨가 없었다면 이 습하고 더운 푹푹 찌는 날씨를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사실 우리처럼 1년에 3-4달 정도 덥고 끝나는 나라들은 양반이고요. 저기 적도 근방에 있는 열대 지역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여름 날씨가 연중 지속되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으면 문자 그대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이처럼 에어컨은 사실상 현대 인류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물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있다는 거. 저기 대륙 서쪽에 있는 서유럽 형님들인데요. 한여름에도 이 형님들은 가정에서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유럽 전체로 보아도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겨우 19% 정도에 프랑스, 독일 같은 주요국들 같은 경우는 무려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예요. 아니 얘네는 더위라는 걸 모르나 싶으시죠? 사실 그게 아니고 이 동네가 실제로 에어컨을 안 틀어도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후, 서한 해양성 기후 덕분이죠. 일단 이쪽 동네 특을 살펴보자면 앞서 말했듯 여름이 매우 선선합니다. 서한 해양성 기후대의 대표적인 도시들 예컨대 런던이나 암스테르담, 파리, 베를린 같은 곳들 보면 여름 최고 기온이 25도를 잘 안 넘어가는데 이 정도면 한반도 기준으로는 사실상 가을 날씨 수준이죠. 한반도가 더 저위도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저 위에 혹한으로 유명한 만주의 하얼빈이나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 같은 데랑 비교해도 서유럽의 여름이 훨씬 시원한 편입니다. 심지어 습도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서 더우면 그냥 그늘에 들어가면 해결이에요. 어이없는 점은 겨울은 또 오히려 따뜻하다는 겁니다. 이 동네가 위도만 따지면 거의 몽골보다 더 북쪽 바이칼 호수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막상 한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로 잘 안 내려가요. 아예 저 위에 북유럽까지 가도 마찬가지라서 영하 5도만 돼도 춥다고 할 정도죠. 반면 비슷한 위도에 있는 시베리아의 야쿠츠크는 그냥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 겨울철에는 최하 영하 50도까지 찍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폭염이나 한파가 거의 없는 기후라는 건데 여기까지만 봐도 개사기급이죠. 사실 더 사기적인 건 바로 강수 패턴입니다. 이 동네는 건기와 우기 구분 없이 1년 내내 비가 꾸준히 내려서 집중호우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연간 강수량이 1300mm로 이 중 한 절반 정도가 여름철 6, 7, 8월에 몰빵돼서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쪽 동네는 우리나라의 저 3달치 몰빵 강수량이 1년 내내 조금씩 내립니다. 대충 1년 365일 중에 180일 정도는 비가 오는데 이게 한 번에 2에서 3mm씩 가랑비에 옷 젖는 정도 수준이라서 그냥 비 오면 오는구나, 그치면 그치는구나 하면 되는 날씨예요. 이 말은 곧 뭐다? 홍수나 가뭄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심지어 대륙 서쪽에 있어서 태풍도 오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개사기 개꿀 기후. 자세히 표현하자면 변수가 별로 없고 편차가 크지 않은 아주 안정적인 기후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런 사기적인 기후가 왜 하필 유럽에서만 나타날까요? 서한 해양성 기후는 이름 그대로 대륙의 서쪽 연안 지역에 형성되는 해양성 기후로 정확히는 그 중에서도 대략 위도 4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조건이 상당히 빡센 기후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 외에도 이런 기후가 나타나는 곳들이 지구상에 몇 군데 더 있긴 한데 그 규모가 작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선결 조건이 필요하냐? 일단은 편서풍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 편서풍이 뭔지부터 설명드리자면 지구의 대기는 적도에서 상승해서 회귀선 부근에서 하강하거든요. 이렇게 하강한 공기들이 아열대 고압대를 형성하고 남북으로 쫙 펼쳐지면서 항상풍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구가 동쪽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전향력, 즉 코리올리 효과가 작용해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동쪽으로 휘어서 부는 바람을 편서풍, 서쪽으로 휘어서 부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디스코 팡팡에 타서 돌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디스코 팡팡에서 이런 식으로 공을 던졌어. 그럼 이게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 직선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죠. 휘어져서 움직이겠죠. 이게 코리올리 효과입니다. 지구도 따지고 보면 그냥 뚱뚱한 디스코 팡팡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또 이제 항상풍이 바닷물을 밀어낼 때도 전향력이 작용하는데요. 이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표층
상승 해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적도 부근 저위도에서 데워져 북상하는 따뜻한 바닷물을 난류, 극지방에서 식혀져 남하하는 차가운 바닷물을 한류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편서풍이랑 난류를 동시에 맞는 구간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위도 40도에서 60도 사이 대륙 서쪽의 해안지대입니다. 난류가 머금고 있는 온기와 습기를 편서풍이 훑고 지나가면서 육지에 1년 내내 비를 내려주고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면서도 고위도라서 여름은 시원한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이 중 거의 대부분이 유럽에 몰려 있다는 거. 해안선이 복잡하고 북쪽을 막고 있는 육지가 없어서 난류가 거의 극지방까지 도달하고 산맥들도 대부분 동서 방향이라서 습기를 머금은 편서풍이 내륙 지역까지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위도대의 다른 지역들이랑 비교하면 거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런 사기적인 기후는 유럽 역사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단 문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농업부터 훑어볼까요? 유럽의 농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정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퉁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적당히 내리는 비와 적은 연교차 덕분에 가뭄이나 홍수 터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나 밀농사에 굉장히 유리했다는 거. 밀이 어떤 작물입니까? 인류 농업의 원년 멤버로서 저장성, 가공성, 영양가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사실상 스탠다드 곡물이죠. 얘들이 비교적 서늘하고 습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유럽 기후에 아주 딱 맞았습니다. 심지어 밀은 다른 지역들에서 기르던 벼나 옥수수 같은 작물들에 비해 손이 덜 가는 편이라 그냥 밭만 제대로 갈고 씨 뿌려 놓으면 그 뒤로는 알아서 자라는 수준이었죠. 그 외에도 밀과 재배 조건이 비슷한 보리나 귀리 등의 작물들도 널리 재배돼서 빵이나 맥주 같은 유럽 특유의 식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난이도 자체가 거의 자동 사냥급으로다가 낮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농사 자체가 워낙 쉽다 보니 남는 힘으로다가 가축까지 동시에 길렀는데요. 마침 또 서한 해양성 기후가 가축 기르는데도 개꿀이었습니다. 1년 내내 꾸준히 내리는 비 덕분에 풀이 무한으로 자라서 사료부터 안정적으로 수급 가능했던 데다가 겨울철에도 그리 춥지 않다 보니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생장 효율 자체도 잘 나왔지요. 때문에 중세 이후 서유럽에서는 주식 작물과 사료 작물을 동시에 기르고 가축까지 사육하는 혼합 농업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은 상업인데 이쪽도 효율이 미쳐 돌아갔다는 거. 1년 내내 강의 수위가 일정하고 겨울에도 얼지를 않아서 하천을 이용한 내륙 무역이 아주 편리했던 건 물론 복잡한 해안선 덕분에 항구가 들어서기 워낙 좋아서 해상 무역하기에도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심지어 난류 때문에 바다가 온화하고 편서풍 때문에 바람이 일정한 데다가 태풍 같은 자연재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항해하는데 위험 부담 자체가 매우 낮았고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 중세 초기 바이킹들이 기술이 좋아서 바다 누비고 다닌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15세기부터 시작된 지리상의 발견, 즉 대항해 시대 역시도 이런 낮은 항해 난이도와 해상 무역 전통에 훗날 이슬람의 천문학, 중국의 나침반 등 외부적인 자극까지 더해지면서 나온 결과물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실제로 11세기 이후 서유럽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점점 잉여 인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량이 수공업과 상업, 과학, 기술 등 전 분야로 고루 퍼져나가며 여러 가지 혁신을 일으켰지요.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게 끊기지 않고 지속됐다는 거. 다른 문화권들에서는 거대 제국의 해체나 대가뭄, 유목제국의 침공 같은 대사건으로 문명 발전의 성과가 소실되거나 리셋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반면 서유럽은 안정적인 기후 덕분에 대규모 자연재해도 별로 없고 내륙의 스텝 지역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로 이런 식의 문명사적 후퇴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혁신들이 1000년 이상 축적돼 인류 문명을 뒤엎을 만한 거대한 변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었어요. 일례로 수공업자나 기술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치권을 얻어내고 도시를 세우는 지경까지 가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길드와 자유도시입니다. 다른 문화권들에서는 농사 지을 시간에 딴짓한다고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상공업자들이 서유럽에서는 스스로 정치 권력을 형성하고 특권 계층이나 기득권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죠. 심지어 지식해적단의 지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아는 유니버시티, 즉 대학도 사실은 학자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길드에서 시작된 겁니다. 11세기 중세 시대에 이미 농사 안 짓고 딴 거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흑사병이라는 전대미문의 이벤트가 한번 터져서
있어서 크게 한번 타격이 오긴 했는데요. 서유럽에서는 이조차도 결론적으로 이득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른 문화권이었다면 인구가 부족해진 만큼 남은 사람들을 더 쥐어짜내고 통치가 가혹해지는 게 정상인데, 이 동네에서는 부족한 인구를 대체하기 위해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사람 한 명 한 명의 가치와 권리가 높아지면서 외려 시민 계급의 출현이 촉발됐거든요. 심지어 18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조차 기후 조건이 맞아서 가능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생각할 때 석탄과 증기기관을 우선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초기 산업혁명을 일으킨 주역은 수차, 즉 물레방아로 작동하는 수력방적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1년 내내 일정한 강수량과 온화한 기온 덕분에 하천의 유량이 일정하고 겨울에도 얼지 않다 보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정리하자면 다른 지역들에서 자연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고민하는 동안 서유럽에서는 자연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여러모로 기후가 문명의 방향성 자체를 결정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만큼 기후는 경제와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유럽인들의 세계관 자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단은 철학과 학문, 종교 측면에서부터 다른 문명들이랑은 좀 보법이 달랐는데요. 맥락 없는 자연재해 같은 게 적어서 농업이든 무역이든 큰 변수 없이 예측이 가능했던 덕분에 자연과학이라든지 수학, 논리학 같은 학문이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강의 범람이나 강수량, 기온, 바람의 방향 같은 게 매년마다 시시각각으로다가 바뀌는 환경에서 이 세상을 관통하는 절대불변의 법칙 같은 걸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저 올해에는 태풍 안 오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지진 좀 일으키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귀신들한테 비는 게 마음 편했겠죠. 실제로 유럽과 지중해 세계에서는 기원 전후에 일찍이 사라진 인신공양 풍습이 아메리카에서는 유럽인들의 도래 직전까지 대규모로 행해졌고, 심지어 동아시아에서조차 청나라 초기까지 순장 풍습이 사라지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워낙 앞날이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기복 신앙이 약해질래야 약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철학적 측면까지 연결되죠. 인도의 경우 윤회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현실의 고통이나 불행이 다 전생의 카르마 때문이라고 퉁쳐버리는가 하면, 동아시아에서는 아예 춘추 전국시대부터 형이상학적인 논쟁은 건너뛰어버리고 그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걸 훨씬 중요하게 취급하는 풍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안정된 기후 아래서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게 중세시대에는 신학의 발달로 근대에 이르러서는 과학혁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었지요. 예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동네는 고딕 양식 같은 정교한 석조 건물이 발달했는데요. 애초에 가공하기 쉬운 석재 자원이 풍부했던 건 뭐 차치하고서라도 온화한 기후 덕분에 연중 공사가 가능하고 자재의 침식이 잘 안 일어나서 건물 하나 짓는데 시간을 기본 수십 년씩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또 일단 지어만 놓으면 적당히 보수해가면서 1000년 넘게도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도 로마 시대에 만든 다리,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성당 같은 게 현역으로 사용될 정도예요.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열심히 건물 지어봤자 나중 가면 다 썩거나 불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목재나 벽돌 위주로다가 단순하고 빠르게 짓는 게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오래된 건축물이래 봤자 명나라 시대, 조선 시대, 에도 시대 정도 거슬러 올라가는 게 보통이죠. 기후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현대인으로서는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지금까지 유럽인들이 왜 에어컨을 틀지 않는지, 서한 해양성 기후가 왜 최강의 기후인지 천천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후가 무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장점들이 워낙 많아서 상쇄되긴 하지만 이 동네라고 해서 단점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일단은 하늘이 1년 내내 우중충합니다. 그깟 날씨 좀 구리면 어떻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1년 내내 먹구름 끼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가 이게 진짜 실제로 겪어보면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영국을 비롯한 서북 유럽에서 우산을 안 쓰고 길쭉한 레인코트가 발달한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애초에 비가 안 온다는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맞고 다니자는 결론으로 수렴한 거죠. 그런 만큼 이쪽 동네는 1년 내내 햇볕이 부족하다는 거. 위도가 높아서 태양광의 도달량 자체가 적은데 날씨까지 흐리다 보니까 1년 중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여름 한두 달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일단 사람들부터가 햇빛을 못 봐서 만성적인 자외선 부족과 그에 따른 비타민 D 결
결핍이 만연해요. 유럽인들이 맑은 하늘만 보면 뭐에 홀린 듯이 밖으로 나가 뛰어노는 것도, 여름마다 길게 휴가를 내서 남쪽 나라로 내려가는 것도 다 이래서 생긴 습성입니다. 심지어 저 스칸디나비아나 러시아 쪽, 그러니까 북극권 근처까지 가면 진짜 일조량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학교나 가정에서 자외선 램프로다가 정기적으로 몸을 지져줄 정도지요. 뭐 사람뿐입니까? 식물들도 햇볕을 못 받아서 작물의 종류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하면 보통 영국 음식 떠올리잖아요. 영국뿐 아니라 실제로 이쪽 동네 특징들 중 하나가 음식이 더럽게 맛없다는 건데요. 일조량이 부족해서 채소나 과일이 메가리가 없고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쌀이나 열대 과일처럼 햇빛이 많이 필요한 작물은 아예 재배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대신 고기랑 유제품, 밀가루 넘쳐나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진짜 딱 그게 달아서 별다른 재료나 조리법 같은 게 발전하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뭐 고기랑 밀가루로 만들 게 뭐 별거 있었겠습니까? 스테이크, 빵, 파이 뭐 이 정도잖아요. 고기랑 빵만 먹기 vs 고기 빵 빼고 다 먹기, 이거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솔직히 황벨인데, 얘네는 강제로 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런 단점들 덕분에 후추 같은 열대 작물들 찾아서 대량을 누비기 시작했으니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사실 서한 해양성 기후의 가장 큰 함정은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방심하게 된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일례로 기후랑은 별개 얘기긴 한데, 유럽인들 보면 1755년에 일어난 리스본 대지진 가지고 역사상 최악의 대지진이라느니, 뭐 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느니 하면서 유럽의 신앙과 사상사에 큰 영향을 끼친 대사건으로다가 올려치게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 규모면 중국에서는 수백 년에 한 번씩, 일본에서는 한 세기에 몇 번씩 일어나는 수준입니다. 지진이 하도 안 나다 보니까 그냥 내성 자체가 없었던 거죠. 기후도 마찬가지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구상 대다수 지역에서 기상이변과 극한 기후가 빈번해지고 있는 와중에도 서유럽은 편서풍과 난류의 영향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이걸 체감하기가 힘든 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다른 동네가 얼마나 불지옥이고 얼음지옥인지 공감 자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놈들 왜 이렇게 에어컨 많이 트냐, 아시아 놈들 왜 이렇게 화석연료 많이 쓰냐 하면서 에너지 아끼라고 훈수 오지게 두는 게 얘들 종특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됐다? 서유럽도 더워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하도 심해지다 보니까 이쪽 동네에도 폭염과 폭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인프라나 문화 측면에서 이런 기후 재난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던 유럽 각국들이 뒤늦게 알게 된 매운맛에 정신을 못 차리며 우왕좌왕하는 중이지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는 서유럽에도 에어컨 설치하는 집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사는 이 지구의 기후 위기가 많이 심각한 상태라는 게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낙원이었던 서유럽마저 뚫렸으면 이제 볼장 다 본 거잖아요. 이 동네까지 에어컨 풀가동하기 시작하면 탄소 배출도 더 가속화될 텐데, 정말 뭐 AI 특이점 같은 게 오지 않는 이상 기후 변화를 늦추기도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모쪼록 캐리어 형님께는 죄송하지만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서는 영원히 가정용 에어컨이 팔릴 일 없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